실질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도 있는데,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트럼프가 얻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지수가 2만이니까 한 15,000 뭐 그 정도 선까지 세계 경제가 좀 26년부터 좀 회복할 것 같거든요. 26년부터는 뭐 트럼프로 인한 리스크가 좀 많이 해제가 되고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2027년, 28년을 대한민국 증시 피크로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소장님이 또 더 강한 트럼프가 온다 책도 출간하셨고 그만큼 투자 기회도 많이 찾으려고 하실 텐데 관세 전쟁도 시작했죠. 이게 이제 세계 경제랑 주식시장에 특히 중국에 미친 영향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이 관세가 어떤 일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의아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바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1기 때 중국의 관세를 이제 품목별로 했더니 당장 인플레가 발생 안 하고 1년에서 3년 뒤에 이제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인플레가 생각보다 발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인플레가 발생할 거라 보는데, 트럼프가 되게 시간차 계산을 해놓고 지금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마 25년에 인플레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이 돈을 많이 풀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좀 시간을 끌다가 인플레가 먼저 터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바이든 정부 때문에 인플레가 터졌다라는 거로 비난을 한번 한 다음에 뭐 관세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관세를 가지고 한 반년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이런 이론도 있어요. 이제 프리드먼의 이론이 있는데, 결국은 통화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관세를 올린다고 해서 통화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가격이 올라갈 거고 사람들의 소비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관세를 올렸지만 의외로 또 소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유도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생각도 있는데, 저는 이 후자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트럼프가 얻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자신의 표심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럼 관세는 부과해서 정치적인 표는 얻어가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발해서 본인이 이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제일 원하는 건 지금 연방 부채 적자를 지금 줄이는 거거든요. 6조 3천억 달러가 회계 예산안인데 거기서 1조 달러 넘게 지금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채권 금리가 4.5%로 보면은 1.7조 달러가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거의 뭐 예산의 4분의 1을 이자 갚는 데 써야 된다는 얘기죠. 금리를 빠르게 떨어뜨리는 게 뭐 정부 효율부하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경기를 침체를 유도하는 거죠. 근데 뭐 대통령이 일부러 경기 침체를 유도하겠습니다 발표하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관세라는 걸 통해서 정치적인 표심은 얻어가면서 서서히 침체는 유도하는 형태. 그렇게 되면서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부채 이자가 1조 달러가 아니라 그 이하로 언더로 내려갈 수 있어요. 채권 금리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해 내릴 거냐, 내년에 얼마나 내릴 거냐인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순식간에 3.0까지도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채 이자가 한 0.5에서 0.7조 달러로 떨어진다 보고, 그럼 그렇게 세이브된 돈으로 트럼프는 뭐 할 것이냐? 법인세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래 했던 공약들인 거죠. 그럼 본인은 말한 공약들을 다 지켜나가는데 예산에서 불필요한 지출, 이자가 줄어들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은 늘어나요. 소득세 감면도 연장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올해는 조금 안 좋다가 내년에 증시가 다시 상승한다던가 그런 모델로 갈 수도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러면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지, 그리고 올해 미국 주식 피크아웃 한다는 얘기인가요?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말은 하나일 거예요. 미국 주식 싸진 않다. 비싸다고 생각하죠. 예, 맞아요. 지금 뭐 이제 쉴러 P로 보면은 역사상 가장 고점이었던 때가 3번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거의 경제 대공황 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21년도 때, 그리고 지금 3번이 35 이상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기업의 이익은 크게 안 늘었어요. S&P 500 기업들 보면은 빅테크들 조금 빼고 나서 보면 순이익 성장이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 주가만 엄청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PER이 급격히 상승하게 된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 25년에 또 이 기업들이 순이익이 급성장이 나올 것이냐? 그러기에는 좀 어렵더라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고평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뭐 유동성을 파티를 벌여서라도 할 것 같아 보이진 않는 거죠. 뭐 바이든 정부라면은 한 번 더 밀어 올릴 수 있다 치더라도 트럼프 정부가 지금 예산안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럴 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1월 달에 고용 실적이 발표됐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늘어난 일자리의 거의 70% 이상이
정부가 발주낸 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공공 일자리 아니면은 뭐 헬스케어 관련 일자리, 교육 서비스 일자리 같이 결국 나라에서 예산 진출을 통해서 그 예산을 받아서 나오는 일자리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트럼프 임기가 시작돼서 이제 그런 예산들을 커팅해 나가고 줄여 나갈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공 일자리부터 굉장히 빠른 감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트루라는 요 데이터를 보면은 12월 달만 해도 인플레 예상치가 3.1%가 나왔었다가 갑자기 지금 2월부터 2.1%로 뚝 떨어집니다. 네. 뭐 이제 아무래도 고용이 좀 박살나는 형태를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 그럼 올해 같은 시기에 미국 주식 사야 하는지랑 만약에 사야 한다면 뭘 사야 하는 거죠? 우선은 관세 피해를 안 보는 주식들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일시적으로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내수 기업들이 좀 수혜를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번에 철강업 같은 경우는 철강 관세를 내면서 수혜를 받죠. 멕시코든 캐나다든 뭐 원래 지금 25%씩 관세 부과하는 거를 3월로 지금 연기 뭐 이제 결정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철강은 어쨌든 부과가 되게 됐고 우리나라도 원래 FTA로 쿼터별로 해서 260만 톤인가요? 그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것도 관세를 부과하게 돼요. 그러면 철강 쪽에서 미국 내 철강사들이 유리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US 스틸 인수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투자만 가능한데 49%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철강업을 보호하기 때문에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관세 보호를 받는 기업들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철강 산업을 보호하든 말든 철강업은 죽어나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계산하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비중이 높고 네. 오히려 침체 때 강하면서 관세 피해를 안 받는 저는 먹거리 대표적으로 타이슨 푸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타이슨 푸드라는 회사가 육류에서는 그냥 수직 계열화를 다 했어요. 네. 본인들이 이제 뭐 농장도 운영하고 가공도 하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다 유통을 하는데 매출의 거의 95% 이상이 다 미국에서 발생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거의 독점적인 회사예요. 육류 유통으로. 그러면 관세를 그렇게 부과하면은 뭐 남미산이든 뭐 멕시코산이든 캐나다산이든 뭐 다른 나라에서 오는 뭐 돈육이라던가 뭐 소고기라던가 닭고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관세로 커팅 절벽이 치겠죠. 그럼 타이슨 푸드의 매력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외식의 비중을 줄여나가지 결국 마트나 이런 데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타이슨 푸드 괜찮지 않을까. 이게 1번이고 타이슨 푸드가 유통되는 것 회사들, 그러니까 식료품 회사들 중에서도 크로고라던가 뭐 이제 월마트라던가 코스트코 이게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마트 회사들인데요. 코스트코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한 30-40% 올랐어요. 1년 만에. 월마트는 1년 만에 90%가 올랐어요. 네. 근데 크로고가 그나마 좀 덜 올랐어요. 크로고 같은 경우는 좀 식료품, 식자재 위주로 많이 하는 좀 대형 마트 형태인데 저는 그래서 뭐 이런 회사들이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났을 때 보통 우리 기업의 그 유통 과정을 생각하시면 뭐 설탕,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걸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마트에 진열해서 팔아야 되는데 가격을 갑자기 올리면 소비자들이 외면하니까 손실을 보더라도 가격을 다 못 올려요. 그렇게 야금야금 올려나가다가 갑자기 곡물 가격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진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곡물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이 제품 가격은 서서히 계속 올려나갑니다. 이 스프레드 마진이라고 하죠. 마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 구조에서 미국 사람들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됐냐면 팁을 피하러 다닙니다. 예전에는 팁이라는 개념은 음식을 사 먹으면 서버가 이렇게 자리도 안내해주고 뭐 필요한 거 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하니까 고맙다는 의미로 줬던 서비스였는데 옛날에 갔을 때는 5, 10, 15, 뭐 10, 15, 20 요 정도였었는데 갔더니 15, 20, 25, 20, 25, 30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음식값의 30%를 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3명이서 그 갈비 먹고서는 뉴욕에서 갈비를 먹었는데요. 조금 너무 부족해서 정말 소심하게 2인분만 더 시켜서 먹었거든요. 88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갑니다. 그래서 피해 다닌 게 어디냐면 키오스크로 도망갔어요. 키오스크는 서빙을 안 하니까 키오스크도 팁을 받아요. 그 드라이브 스루로 갔더니 드라이브 스루도 팁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미국의 문화죠. 예, 카페로 가서 커피 나왔어요. 그럼 받아서 먹고 갖다 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서버가 한 게 없으니까 팁을 안 내야 되는데 그래도 팁을 달래요. 예, 그래서 팁을 피할 수 있는 데는 슈퍼밖에 없더라. 거기서 사서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외로 좋아하는 게 김밥. 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음식, 특히 김밥이 미국에서는 건강식입니다. 아, 그쵸. 미국 사람에겐 건강식. 워낙 뭐 설탕부터 시럽 막 이런 거 칼로리 폭탄을 먹으니까 의외로 건강식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음식은 트렌드하고 뭐 요새 K 컨텐츠를 통해서 재미있는 음식들이 나오면서
매력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뭐 콜드체인부터 유통센터들 지금 다 건설하고 있고 아마 대규모로 진출할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그 미국의 시대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한 내년쯤에는 되게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주간에 더 강한 트럼프가 온다 보니까 미국 주식 중에서 자율주행, 우주, 글로벌 1위 기업, 적자에서 첫 흑자를 내는 기업, 배당금을 월급만큼 주는 성장형 배당주를 유망하게 본다고 적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체크했죠? 깜짝 놀래라.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올해 증시가 아무래도 고점에 있다 보니까 출렁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7% 하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딥시크? 예, 딥시크는 저는 그냥 하나의 핑계. 모두가 팔고 싶어 했었어요. 많이 올랐다. 언제 팔아야 될까? 더 오르면 아깝고, 뭐, 마땅히 따로 투자할 만한 데도 없어요. 엔비디아 팔고 나서 뭐 투자할 만한 매력적인 성장성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럼 빅테크만 올랐는데, 빅테크 외에는 답도 없는 상태. 그러면 뭐, 그냥 더 있어야 되나? 빠져야 되나? 이제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핑계가 나오니까 주가가 출렁였었죠. 근데 앞으로 이 모습이 올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 봐요. 왜 그러냐면, M2 통화량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통화량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해 바다에서 파도는 지금 겨울 기준으로 했을 때 12,000에 3m일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근무했었으니까 3.5 그랬을 거고. 해군 나오셨죠? 예, 동해 바다는 지금 7m까지 칠 겁니다. 서해가 3m 치면 똑같은 바람이 불고 하는데 왜 동해는 파도가 많이 치고 서해는 파도가 작게 치느냐? 서해 수심이 얕아서 그런가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M2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서는 출렁임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미국 주식밖에 답이 없으니까 한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예, 전 세계 나라의 돈이 지금 미국으로 다 몰렸는데 코로나 이후로 얼마가 들어갔나 보니까 미국의 ETF로만 5,500조 원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뭐 채권으로도 들어갔겠지만 채권 시장이 그렇게 매력이 없었다는 걸 봤을 때는 상당수의 돈이 미국 증시로 들어갔을 거고 S&P 500에서 시가총액 40%를 차지하는 게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뭐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거 빼면 거의 다 빅테크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로 굉장히 많은 돈이 쏠렸던 상태다. 그러면 증시가 조금만 공포를 먹으면은 이 돈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약달러 뭐 정책을 낸다던가 아니면 경기 이제 뭐 침체가 와서 미국의 매력이 좀 떨어지면서 미국 금리가 급격히 내려간다던가 아니면 미국 증시가 뭔가 하락하는 사건, 그러니까 빅테크의 하락이라고 하면은 AI 버블이 터지는 사건이 있겠죠? 뭐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는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언더퍼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한 30%까지가 아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최대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2만이니까 한 15,000? 뭐 그 정도 선까지. 버블이 터지면 거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뭐 버블이 터질 수 있는 영역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업이 더 이상 돈을 못 버는 것 같다. 아니면 AI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 아니면 아까 딥시크 같이 가성비 있는 AI도 등장할 수 있는데 그럼 그동안 우리 뭐 한 거지? 벙쪄버리게 만든다던가 뭐 여러 요소들이 아니면은 고용이 박살났다던가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던가 뭐 여러 요소들 중에서 하나만 걸려도 증시에 좀 조정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자율주행, 우주, 글로벌 1위 기업 이거는 그러면 지금 투자하자는 얘기는 아닌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런 주식들이 지금 안 그래도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생각하면은 기술주가 한번 버블이 터졌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트렌드가 바뀌나 투자 트렌드가 바뀌나 봤더니 기술을 안 믿어요. 닷컴 버블 이후 때 어떤 주식이 제일 많이 올랐냐면 롯데칠성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아마 VC, PE 시장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기술 관련된 회사들한테 돈이 안 들어가요. 스타트업 중에서 매력적인 뭐 제약회사입니다. 바이오회사입니다. 그럼 당장 돈 얼마 들어오는데요? 라고 계산해서 투자를 안 합니다. 증시에서도 그렇게 벌어지는 거죠. 캐시를 벌어들이는 회사들, 뭐 그렇죠. 식료품, 뭐 통신주 뭐 이런 회사들은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괜찮을 건데 뭐 우주를 향해 가는 기업입니다. 당장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겠어요. 안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한동안은 이게 침체기가 오다가 그때만 해도 그냥 경기 방어주라던가 현금 흐름 좋고 실적 잘 나오는 주식 위주로 돌다가 그 다음에 증시가 결국은 반등하는 구간이 올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유동성이 워낙 많고 ETF 시장이 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L자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V자 반등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돈의 흐름이 바로 저가 매수다 이러면서 바로 V자를 치게 되는데 그러다가 좀 어느 정도 상승기가 붙었을 때 좀 증시가 약간 자신감이 붙었을 때 좀 욕심이 좀 올라올 때 공포는 지워지고 욕심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이테크 기술주를 원합니다. 그럼 하이테크 기술주는 이제 인류가 해결 못한 기술이 몇 개 있겠죠. 우주, 아까 말했던 거,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도 뭐 아직은 완벽하게 해결한 건 아니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도 완전 자동화 공장들
AI 아니면은 이제 바이오, 뭐 암을 치료한다던가 뭐 생명 연장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나온다던가, 그러니까 인류가 아직 못 풀어낸 하이테크 기술에 사람들이 열망하게 돼요. 이 하이테크 기술들의 특징은 순이익이 별로 없어요. 매출도 거의 없어요. 대신 터지면 대박, 안 되면 쪽박. 그렇죠. 근데 욕심이 날수록 사람들이 공포감을 잊어버리고 이 욕심을 향해 가면서 그때 하이테크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아마 좀 이번에 조정이 좀 오거나 하면 그때 좀 침체기 때 처음에는 실적주로 가다가 여기서 수익이 나면서 서서히 이제 하이테크 주식들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 이런 전략을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자율주행 우주라면 이거는 테슬라를 말한 건가요? 테슬라도 있고 스페이스 X도 있고요. 네. 그 뭐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는 것 주식 중에 로켓랩 같은 것들도 있어요. 네. 이제 뭐 자율주행은 테슬라가 이제 제일 빠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율주행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게 또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버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구글에서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여러 회사들이 있겠지만 테슬라가 제일 아마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을 아마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야, 여기서 글로벌 1위 기업은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글로벌 1위 기업들은 종류를 안 가리고 다 1위 기업들인데 네. 독점을 할 수 있는 1위 기업들인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하락장이 와도 실적을 받쳐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뭐 하이테크까지 가진 기업들도 있겠죠? 괜찮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글로벌 1위 기업 중에서 되게 좋아하는 기업이 에어비앤비. 안 올랐어요, 지금은. 침체가 좀 더 있으니까. 글로벌 경기가 호황일 때 에어비앤비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 숙박을 한다 그러면 에어비앤비 외에 2등 회사가 기억나는 데가 있나 보세요. 없죠. 없어요. 야놀자?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이런 게 등장하면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만의 어플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자기네 사람들 내수용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뭐 태국에서 뭐 갔을 때 놀러 온 사람들, 중국인들을 위해서 중국인들이 만든 어플 가지고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를 사용해 줘야 되는 거고 중국 사람들은 소비를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에 일치하지가 않아요. 에어비앤비 외에는 의존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또 써보시면 판매자와 소비자한테 수수료를 한 건당 한 25% 정도 채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숙박건당 수수료를 25%씩 징수를 하는데 자기네는 부동산 투자를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플 하나 동 띄워놓고서는 거래를 시키고 자기들은 수수료만 가져가요. 환상적인 사업이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 넷플릭스는 돈이 없을수록 더 유리해지거든요. 넷플릭스는 근데 이미 주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고꾸라지는 시기가 올 때도 있어요. 넷플릭스 같은 사업은 좋은 게 침체 때 더 강해요. 그 미국 주식 중에서 1등 하는 기업 중에서 침체에 강한 주식이 넷플릭스랑 코스트코인데, 사람들이 돈 쓰기가 힘드니까 영화 안 보고 넷플릭스로 가고, 뭐 데이트할 때 아니 뭐 영화가 무슨 재밌는 거 있나? 그냥 우리 집에 가서 넷플릭스나 볼까? 아니면 우리 뭐 카페에서 패드 하나 띄워놓고 넷플릭스나 볼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데이트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가고 이제 힘드니까 더 저렴한 물건을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저렴한 물건을 파는 회사들, 뭐 코스트코 말고 또 있습니다. 뭐 이런 뭐 달러트리라던가 그런 회사들도 괜찮고요. 적자에서 초득자 내는 기업은 뭐예요? 이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하는 비법인데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기업은 대중의 선입견에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이 회사는 별 볼 일 없어. 적자 회사고 망할 거야. 뭐 시간의 문제지 망할 거야.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흑자로 돌변하면서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걸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은 꿈을 갖습니다. 공포와 절망에 질렸던 투자자들이 꿈과 희망과 탐욕을 갖게 되는 순간 주가 상승률이 제일 많이 올라와요. 대표적으로 예시로 하나 드릴게요. 쿠팡. 쿠팡이 적자를 한 10년 넘게 겪었었죠. 네, 오랜 적자를 겪다가 처음에 에비타가 흑자로 돌변하더라고요. 매출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데 적자 규모가 서서히 줄어들다가 처음에 에비타가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이 속도라면 이제 좀 있으면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도 다 흑자로 돌변하겠구나. 드디어 PER이라는 개념이 생기겠구나. 그럼 PER이라는 개념이 생기면 사람들이 드디어 가치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밸류상 이 회사가 얼마가 적정가치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에비타가 흑자로 돌변할 때 그때 사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3년도쯤에 에비타가 흑자로 돌아서고 24년도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흑자로 돌변하겠구나. 돌변했어요.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한 1년 정도를 보니까 13달러에서 한 23달러 정도로 한 40% 정도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주가 성장 국도가 이변이 없다면은 또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딱 그 턴 어라운드 하는 그 순간에 그때 딱 타겟을 잡아서 먼저 투자하고 어느 정도 순이익이나 이게 성장 가도가 나온 다음에 PER이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찍혔을 때 그때 빠져나오는 전략. 이 전략을 턴 어라운드를 하는데 제가 이 전략을 제일 많이 쓰죠.
그게 말씀하시는 턴어라운드 투자, 거꾸로 투자. 거꾸로 투자죠. 예. 제가 뭐 옛날 직업도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잘 나가는 기업에는 별로 투자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원래 제일 무난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보면 이게 교실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시죠? 교실에서 잘 노는 애들이 있고요. 뭔가 좀 걱정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을 수업을 하더라도 한쪽 눈은 계속 아이들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왜 지금 적응을 못하지? 얘가 왜 지금 힘들어하지? 어떤 친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지? 계속 한눈으로 체크하면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친구가 저 친구들 잘 지내게 만들 수 있지? 아니면 뭐 나중에 반을 뭐 학년 올라갈 때 어떻게 조합을 해줬을 때 이 친구가 더 적응을 잘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주식 시장에서도 이게 직업병이 좀 돋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어려운 회사가 어딜까? 그럼 제일 어려운 회사를 내가 지금 좀 도와주면은 저 회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회사를 어떻게 도와줄까? 언제 도와줄까? 그러다 보면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돌변하는 회사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 회사들을 도와주고 한 1년 정도 기다려보자. 예, 그러면 또 좋은 결과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제일 좀 뭐라 해야 될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왔던 주식들이 10배거가 나오기도 하고 좀 기다리는 건 힘들더라도 제가 그동안 투자했을 때 제일 많이 자산을 쌓았던 비결 중에 하나는 턴어라운드가 아니었나. 지금 혹시 후보군에 있는 종목이 있나요? 지금 후보군에는 국내 주식들이에요. 네. 예, 근데 지금 아직 국내 주식들이긴 한데 제가 아직 들어가진 않았어요. 네. 근데 좀 눈여겨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기업 시가총액들이 작은 것들을 말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금감원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있을 때마다 네. 제가 연속으로 계속 불려다녔어요.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제 계좌는 오픈 데이터 생각하고. 자, 그리고 또 미국 주식에서 배당금 월급만큼 주는 성장형 배당주는 뭐예요? 저는 배당금 성장률이라는 걸 보고 투자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배당금이 올해는 100원, 내년에는 150원, 내년에는 200원 이런 식으로 서서히 올라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이런 모델이 엄청 나올 거예요. 이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배당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많이 지금 유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냥 본격적으로 한번 배당 한번 해볼까? 그렇게 되면은 배당금 그동안 쌓아놨던 돈을 고간을 푸는 거기 때문에 뭐 기업의 이익에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배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주주가치 환원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증시도 되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 예시로 들자면 대표적으로 스타벅스가 가장 우수한 회사입니다. 배당금 성장률을 제가 이제 10년 에버리지로 봤더니 연평균 16.7%씩 올라요. 그러면 배당금이 16.7%씩 오르면은 그때 2014년에 배당금이 0.52달러였었어요. 1년 동안. 지금이 2.52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배당금이 5배가 늘었죠, 10년 동안.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가지고 250만 원 정도 배당금을 받는다 하면은 10년 뒤에는 1억을 투자했는데 배당금이 75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10년 더 늘어나면 750만 원에서 또 5배가 늘어나니까 4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억 가지고서 20년만 기다리면 배당금만 30년 뒤에 월 300만 원씩 나오는 거죠. 이런 배당금 성장률을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줄 수 있는 회사가 있는가? S&P 500에서 쫙 긁어보니까 스타벅스보다 뛰어난 기업이 10년 동안 꾸준히 배당금 늘려줬던 성장률 높은 기업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은 좀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철강업도 있고, 그러니까 경기 좋을 때는 올렸다가 경기 나쁠 때는 배당금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커피의 산업의 특징을 보면 커피를 먹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 스타벅스가 역성장에 걸릴 기업은 아니다. 중국 리스크가 존재는 하지만 뭐 시간 어쨌든 10년, 20년으로 봤을 때는 해결되지 않을까. 실제로 주가가 작년까지만 해도 스타벅스 주가가 70달러 정도 했었어요, 여름에. 지금 벌써 50%가 올라서 110달러 정도가 됐어요. 이런 기업들은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 그럴 때 사서 배당주를 모아두면 10년, 20년 뒤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겠죠. 자,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5개가 지금 사는 거 아니고 이제 좀 경기 침체든 주식이 피크아웃 치고 난 다음에 그때 좀 떨어졌을 때 사자는 의미인 거죠. 지금도 사도 괜찮은 것도 있는 건가요? 지금 사기에는 장기적으로 보기도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경기 방어주 정도 잘해야. 지금 통신주는 괜찮아요. 우리나라 통신주도 괜찮고 미국 통신주도 괜찮고 그런 데들은 배당이 괜찮으니까 배당 수익률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의 구조를 보면은 2년 동안 미국만 잘 살았어요.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 다 가난했어요. 근데 트럼프의 전략은 이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미국은 적당히 조금 쿨다운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잘 살게 만들 거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가 인플레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다른 나라가 디플레가 되면 자동적으로 미국이 인플레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입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돼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막 좀 다운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가 침체되면 대공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돈을 풀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느 정도 침체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러면 뭐 개인들은 투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디서든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뭐가 있을까? 아까 말한 필수 소비재들밖에 안 보이는 거죠. 경기 방어주들, 배당주들, 필수 소비재. 아마 워렌 버핏이 좋아했던 그 주식들이 다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은 어쨌든 경기 침체 오면 이런 것들이 투자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건데 그럼 경기 침체의 가능성 아까 말씀했는데 지금 경기 침체 터질 수 있는 신호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정리 한번 한다면? AI 쪽으로 둔화되는 모습인 거죠. AI 수요율 둔화. 예, 뭐 이제 매출 아마 수익 성장의 둔화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실적 발표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서서히 둔화되는 게 나와도 빅테크 대표들이 그래도 우리는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AI 시장을 한 번은 버텼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2월 달이었고 3개월 뒤에는 또 이제 실적 발표 때 그 말을 또 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미국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데 이거 아니다. 좀 지갑을 닫아야겠는 걸. 딥시크 쪽 보니까 이쪽으로 시장이 빠져나가게 생겼는 걸. AI 스타트업들이 예를 들어서 딥시크를 통해서 개발을 하면 비용이 확실히 절감이 됩니다. 20분의 1까지 절감이 되는데 미국에 있는 회사들 거 가지고 하면은 비용이 안 되니까 우리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탈을 하게 되니까 판매비는 점점 낮춰야 돼요. 그러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과거처럼 그렇게 비싸게 사서 많이 설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거죠. 지금은 뭐 고간이 넉넉하니까 가능하겠지만 경기가 조금만 꺾인다라고 하면은 빅테크들도 투자를 이렇게 과감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수익이 안 나는 사업에 몇 년간 계속 때려 박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버핏이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 것도 있는 건가요? 버핏이 주식을 파는 이유는 조금 다른 걸로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세가 좀 있으셔서 예, 비싸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느끼는 그냥 촉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은퇴하실 것 같아요. 올해 아마 원거가 이제 사망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주주총회 작년에 했었어요. 5월 달에 어떤 말을 했냐면 맨 마지막에 이 말을 합니다. 내년에 꼭 오세요. 꼭 오세요. 2번 반복해서 말해요. 이게 뭔 뜻일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힌트를 주는 건데 내년에는 꼭 알아. 마지막으로 나 볼 수 있는 기회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후계자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후계자 정리해놓은 게 굉장히 빠르게 했어요. 그동안은 한참 안 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후계자들을 다 정리해서 이제 아벨을 세워놨는데 보통 보면은 이 후계자가 주식 투자자가 아니에요. 사업가들이에요. 사업을 잘 운영하는 사람들이지 주식 투자 쪽으로는 뭐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후계자들이 사업을 하기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도록 버크셔 해서웨이 자산 중에서 주식은 보통 투자 자산들이었잖아요. 투자를 빼고 이제 뭐 기업을 인수해서 파이를 키운다던가 이런 형태로 돌려주기 위해서 캐시를 늘려놓는 게 아닌가. 지금 보면 4년째 늘리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뭐 지금이 버블이어서 뺐다 이렇게 보기도 좀 애매하죠. 자, 미국 하면 또 이거 안 여쭤볼 수 없죠. 비트코인. 트럼프. 도대체 왜 비트코인 언급 안 하는 거죠? 지금 뭐 사기당한 같은 생각도 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에. 앞으로 비트코인 전망 좀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은 뭐 제가 전망하기에는. 요즘에는 이제, 한 2025년에 전인구 소장님 비트코인 어떻게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너무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서. 저는 괜찮게 봐요. 이제 괜찮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처들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없진 않아요. 또 화폐라는 건 믿음이 중요한데, 10년 전과 지금의 다른 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99%가 불신과 조롱을 했다면 지금은 거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 자체로는 뭐가 가치가 없더라도 사람들끼리 그래도 한 5천만 원 정도면 거래해야지 이 믿음이 있다면 맞아 그게 있어요. 5천만 원은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비상계엄령 쳤을 때 폭락했을 때 잠깐 폭락했죠. 진짜 하루 뭐 반나절도 아닐 수 있는데 그때 원래 코인 투자 안 하는 지인들도 그때 사고 싶었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뭘 보냐면 금융에 대한 감독이 점점 깐깐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계좌 추적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음지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음지 경제하시는 분들은 이 추적을 피해서 뭐 하려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졌어요. 뭐 현찰 박스를 양지화 시키기도 쉽지가 않고 뭐 양지화된 현찰 돈을 음지로 빼돌리기도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수요가 너무 좋은 거죠. 예, 그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수요와 공급 면에서 어느 정도는 받쳐주기 때문에 뭐 과거처럼 막 엄청난 하락이라던가 뭐 이렇게 되돌아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다시 또 뭔가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V자로 또 뛰는, 예, 계속. 올해 어디까지 가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도 근데 트럼프는 왜 언급 안 하는 거예요? 트럼프 책을 내셨잖아요. 더 강한 트럼프가 온다. 꼭 연구하셨으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비트코인 가격은 워낙 뭐라 해야 될까?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심하죠. 넘었다가도 내려왔다, 넘었다 내려왔다, 이거를 계속 반복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빅테크 주식 엔비디아도 하루만 17%가 빠지는데 비트코인이라고 그 이상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알트는 진짜 많이 빠지는데 비트는 잘 버티고 있긴 하더라고요. 비트는 사람들이 확실히 믿었잖아요. 근데 알트는 아직까지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돼. 믿음이 좀 덜해요. 사람들 전부 다 뭐 알트에 대해서는 이제 알트는 대부분 스캠이고 사기고 그냥 이거는 투기 자산이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 거의 뭐 대부분 그런데 비트는 진짜야, 이러고. 비트는 이제 사야 된다 이렇게 인식이 좀 나뉜 것 같아. 서서히 또 비트가 어느 정도 또 굳건해지고 나면은 금처럼 굳건해지면 또 알트가 또 이제 새로운 또 얘도 등장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뭘 보냐면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아직까지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 매매밖에 못해요. 그렇죠. 이게 더 활성화되는 게 저는 트럼프 시기라 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어렵겠지만 미국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뭐 지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페이팔도 있을 거고 블럭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비트코인 결제라던가 뭐 내가 피자를 먹었는데 핀테크로 딱 찍으면은 딱 지금 시세대로 비트코인만큼만 딱 차감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형태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달러로 현금을 쥐지 않고 네. 코인으로만 잔뜩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코인으로 결제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럼 코인으로 결제가 되니까 사용처가 더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낙전 효과라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비트코인으로 이제 돈을 받다 보니까 쓰지 않더라도 귀찮아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세이빙을 해두는 거예요. 네. 그럼 가게마다 뭐 0.1 비트코인씩은 다 그냥 잔액으로 가지고 있다. 그럼 비트코인은 계속 나날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닌데 점점 이거를 그냥 가지고 홀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게 다 수요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제는 힘들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왜냐하면 이제 어떤 거 환불 안 되는 신선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데 대부분 것들은 환불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잖아. 샀어. 비트코인 좀 올랐네? 아, 저 환불할게요. 환불이 이런 시스템 때문에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 저는 이거 되게 논리적으로 맞구나. 근데 그 물건을 사서 이게 예를 들어 그게 물건 자체의 가치라는 게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그 환율이 요동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럼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 했어요. 근데 다시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했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샀어. 살 때는 비트코인이 뭐 1억밖에 안 했어. 근데 사고 난 다음에 1억 5천 된 거야. 그럼 나 이거 환불할래요. 그럼 나는 돈을 버는 거잖아. 환불 안 했으면 누가 있겠어? 아, 다시 환불 요청을 한다. 그럼 난 돈을 받으니까. 그럼 핀테크로 이렇게 하면 되죠. 달러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환불은 오로지 달러로만 해준다. 어쨌든. 네, 제도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오, 그런 생각도 있었네요. 네.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당황했어요. 근데 제도를 바꾸면 가능할 거다 생각합니다. 아니, 살 때는 비트코인으로 사는데 돌려줄 때는 달러로 돌려준다? 그게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테슬라를 통해서 자율주행이 등장하면 자율주행의 매력이 이걸 거예요. 아까 뭐 지금 커피도 있지만 저희가 그냥 가는 길에 커피를 알아서 도착 시간 예정에 맞춰서 테이크아웃을 딱 준비시켜 놓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그대로 들고 가다던가 아니면 뭐 집에 가는데 결제를 한다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필요한 화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이제 달러를 기본으로 하겠지만 이제 코인이 좀 더 상용화가 되면 테슬라용 코인을 따로 이제 등장을 시키겠죠. 그러면서 자율주행과 맞물렸을 때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게 도지코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지가 될지 아닐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머스크가 도지를 드는 게 페이크일 수도 있어요. 소장님도 2025년에 소장님도 지금 비트코인 자체는 좋게 보시는 거네요. 요동은 좀 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낫배드? 올해는 아니라 앞으로는 좋게 보시는 거면 혹시 소장님도 비트코인 조금씩 모아 가시는 분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좋게 보고 나쁘고를 떠나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정책상. 저희 쪽 비트코인 상관없잖아요. 저희 투자 가문이라 해야 될까요? 저희 투자 스승님부터 시작해서 스승님. 쭉 내려온 데서는 비트코인 절대 하지 마라. 그 말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 좋게 보는 관점과 투자는 다른 거라서. 그냥 또 투자 스승님이라고 하면 되지 무슨 또 투자 가문이라고. 왜냐하면 투자 철학을 똑같이 공유하잖아요. 다음은 또 스승님이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나 무슨 미국이나 유럽의 대가문인 줄 알았네. 자식인 줄 알았네. 너무 멋있게 포장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도 여쭤봐야지. 그럼 올해 한국 주식은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보시고 한국 주식은 뭘 사야 하나요? 한국 주식은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올해는. 아마 내년 이후에는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세계 경제가 좀 26년부터 좀 회복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25년에 경기 민감주가 안 좋은 이 바닥 어딘가에서 사는 전략도 괜찮다. 1번. 아니면 올해는 정책적으로 기대할 게 이제 배당이라던가 주주가치 환원밖에 없어요. 이거를 누르면 이번에 일본에서도 보여줬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 섹터가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는 40%가 오르고 한국 증시는 안 올랐어요. 만약에 일본 증시만큼 한국 증시가 올랐으면 지금 코스피가 3644일 가야 돼요. 와. 제가 이제 금감원 저번에 나가서 했던 얘기인데 그 정도여야 되는데 왜 한국만 안 되는 건가? 근데 이제 많은 이 전문가들이 지적한 게 일본의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단순히 그냥 뭐 한방의 정책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정책들과 기업들과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서 난 결과물이 이거였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해야 되는 게 상속세를 조금 개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주주들이 주가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은 주가가 오르거나 뭐 배당이 많이 나가면 오너들은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당 소득세가 49.5%예요. 20억 받으면 10억 줘야 돼요. 그런데 안 주면 회사 돈으로 20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겠죠.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만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속을 2번 정도 하면은 기업을 거의 뭐 잃게 돼요. 그러니까 뭐 딴 주머니를 차는 거죠. 자녀 기업을 뭐 다른 거 하나 만들어줘서 여기로 일감을 몰아줘서 키운 다음에 자녀 회사랑 여기를 합병해가지고 지분율을 희석시킨다던가 물적 분할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주식들 보면 장난을 많이 쳤죠. 외국 투자자들이 봤을 때 한국이라는 곳은 분명 법대로 하긴 하는데 굉장히 페어플레이하지 못한 형태인 거죠. 온갖 편법이 횡행하니까 그럼 국가가 그 편법들을 다 처단을 해줘야 되는데 심판이 그거는 눈 감아줍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경기를 왜 뛰겠느냐? 다른 나라 가겠다. 페어플레이 하는 대로 가겠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개선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이라던가 이제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서 개선하는 기업들한테 아마 어드밴테이지를 많이 줄 것 같아요. 그 어드밴테이지를 이제 주게 되면은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소가 배당을 많이 늘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PER이 낮아야 된다 1번 그리고 현금이 넉넉히 좀 쌓여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괜찮게 나와야 된다 뭐 10% 정도까지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안 하는 사업이어야 된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던가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죠.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 돈이 아니에요. 뭐 번 돈 거의 다시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면서 생명 연장하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해봤던 경험으로서 말씀드리면 겉으로만 허세지 버는 돈이 없어요. 저희 집 예전에 저희 5년마다 계속 대규모 투자하는 사업을 해봤는데 그냥 허세 하나도 버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빼고 나면은 좀 똘똘한 사업들이 좀 나오거든요. 얘네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PER이 지금 한 4-5배 정도 되면서 배당 수익률이 한 2-3%쯤 되는데 자사주 매입에 소각까지 해주고 매출이익 성장 계속 나오면 이 기업들이 앞으로 PER 10배 이상은 받지 않을까. 아, 어딘데요? 여긴 좀 큰 기업일 것 같은데. 시총이 조금 작아서. 아, 큰데 얘기해 주세요, 큰 데만.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뭐, 거기가. 네, 근데 이제 경기 민감주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약간 관세랑 미국 영향을 좀 더 받을 것 같긴 해요. 거기 말고. 예, 거기 빼고 나면은 이런 기업들도 괜찮았어요. 주가가 며칠 전에 올랐으니까 말씀드리는 회사인데 아프리카 TV, 숲 굉장히 괜찮아요. 재무제표 되게 좋아요. 매력적이고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순이익도 성장하는데 사람들이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별풍선. 네, 별풍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보통 이걸 죄악주라고 불러요. 카지노 회사, 뭐 알코올. 예, 뭐 담배, 알코올 뭐 이런 회사들은 돈 잘 벌고 매출이익 잘 성장하고 하는데 이 죄악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좀 우리 죄악 아니다 주주들한테 뭔가 좀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히려 주주가치 증대라던가 배당 증가에서는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아, 예를 들면 KTNG도 배당 많이 하지 않나요? 많이 하죠. 배당 잘 주고 주주가치 환원하면 주식 투자자들은 응원을 해줄 거 아니에요. 야, 이 회사 주식은 되게 좋아. 주주는 매력적이야. 이렇게 되니까 나름대로 좀 이미지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한국 주식 뭘 사야 되는지 이제 더 강한 트럼프가 온다 책에서는 조선원전, 일론 머스크 효과, 사모펀드 재무 이 4가지 언급했어요. 요 앞에 거랑 말씀하신 거랑 완전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관세를 좀 생각했던 겁니다. 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조선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얘기하면 너무 사람들 고점에 살 것 같아요. 하나오션이 트럼프 당선 전에 3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6만 원이 넘었습니다. 더블이 됐어요.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저만 본 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다 똑같이 본 거죠. 원전 주식도 지금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원전을
트럼프가 세일즈하러 다닐 거라 봤어요. 네.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에서는 깡패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유럽이든 전 세계에 나가서 입찰 전쟁을 하면은 웨스팅하우스가 낙찰받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네. 우리나라랑 웨스팅하우스가 결합을 해서 이제 수주를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금 지금 정치 리스크가 조금 있고 앞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는 트럼프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좀 많이 수주를 당겨오지 않을까. 이제 유럽이랑 좀 방위비 협상이 먼저 나온 다음에 이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괜찮은 회사는 LNG를 봅니다. 트럼프랑 협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이 LNG밖에 없어요. 다른 네. 나라들이. 관세를 많이 물을 것이냐 아니면 LNG를 많이 살 것이냐. 미국은 지금 LNG가 넘쳐납니다. LNG로만 음모론을 보자면 오바마 때 LNG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LNG를 수출할 수 있게 허가해줬어요. 그러면서 인프라를 열심히 깔았고 트럼프 일기 때 셰일가스 이제 증산을 마구마구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LNG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LNG라고 하면 천연가스인데 셰일 오일을 파면요 85%의 원유랑 15%의 가스가 나와요. 네. 이거를 가지고 파이프로 돌리면 PNG라고 그러고요. 이거를 이제 바닷가 쪽 항구 터미널로 모아서 액화시켜서 배에 실어서 보내면 LNG라고 하죠. 네. 액화 천연가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저렴한 PNG가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무리 배로 실어서 팔아봤자 단가가 안 맞아요. 비싸니까 이득을 못 봤던 거죠. 그런데 하필 러시아에서 전쟁이 납니다.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이 러시아 가스를 안 사기로 합의를 하고 전쟁 나고 얼마 안 있다가 지하로 들어오는 노드스트림 관이 파괴가 돼요. 폭발이 나면서. 그러면서 러시아에 중요했던 PNG 관이 날아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은 미국산 가스를 엄청 많이 쓰게 됐어요. 근데 유럽이라는 나라가 다 합친다 하더라도 그 LNG 수입국 순위에서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디가 제일 높냐면 중국, 한국, 일본 이 나라가 1, 2, 3입니다. 그럼 이 나라들이 LNG를 사야 되는데 중동산 걸 주로 사고 있어요. 카타르산 걸 많이 쓰고 있고 호주산 거 쓰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럼 여기 협상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LNG를 많이 사라. 넘쳐나는 LNG를 지금 어딘가 사줄 나라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트럼프가 돼서 나토를 건들 것 같으니까 EU 집행위원장이 미국의 LNG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했었고 일본도 미국의 LNG를 많이 사겠다 이렇게 풀어나가게 했었고 그래서 파나마 운하도 보니까 결국은 그 텍사스만에서 그 지금은 이제 미국만이라 바꿨죠. 멕시코만. 예, 거기서 이제 관통해서 아시아로 가려면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야 되는데 중국이 딱 잡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를 미국이 풀어내야지만 나중에 LNG 수출할 때 거부감 없이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위들을 보면은 다 LNG를 팔아먹기 위한 지금 전초전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서 이제 앞으로 셰일 회사들 더 증산하라고 할 거고 그러면 천연가스 생산은 더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러면 이때 이거와 관련된 회사들 천연가스를 AI라고 보면은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필요한 거죠. 곡괭이를 파는 회사들 예를 들어서 뭐 강관도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거고 아마 철강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네. LNG 선박 같은 수요도 많이 늘어날 거고 LNG 인프라 그리고 미국에서는 PNG로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지금 에너지원이 LNG예요. 원래는 석탄으로 발전 비율이 40%였었는데 네. 그게 지금 17% 이하까지 떨어졌고 그 떨어진 비율만큼 다 LNG로 바뀌었어요. 다른 에너지원은 증가하는 수준을 커버하는 거고 석탄을 계속 LNG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그 LNG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 PNG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 LNG 유통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사모펀드 재물은요, 그러면? 지금 상속세랑 연관이 있는 건데요. 네. 이거는 좀 우리나라와 좀 더 연관이 있습니다. 상속세가 있다 보니까 지금 재벌 1세, 2세, 3세로 갈수록 그 지분율이 뚝뚝뚝 떨어져 나가요. 네. 이제 상속받는 뭐 재벌 3세급부터는 과반수의 지분을 못 갖고 있어요.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오너들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배당도 제대로 안 해주고 자사주 매입도 안 해주고 주가 부양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런 불만이 있는데 이때 사모펀드가 딱 등장을 합니다. 과거와 다르게 사모펀드가 진짜 10몇 년 동안 자본력을 엄청나게 키워놨어요.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이제 이 개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쓰는 거죠. 내가 이 회사를 지분 경쟁을 하거나 해서 주주 가치를 완전히 개선해 주겠다. 그러면 주주들이 여기에다 의결권을 주게 되는 거고 사모펀드는 공개 매수를 해서 지분을 매수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을 하나씩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려아연 전쟁이 시초전이었다 봐요. 사모펀드의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이었다. 올해 어디 전쟁터가 되나요? 전쟁할 수 있는 곳들 많죠. 이제 근데 이번에 사모펀드가 이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룹사는 못 건드릴 것 같아요. 또 한번 비슷한 사이즈를 한번 건드려 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5년, 10년만 또 지나면 과연 재벌들의 힘이 더 강해질까? 더 약해질 거예요. 그럼 한 10년, 20년 지나서 이제 또 물려받아야 되는 재벌 4세들 시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사모펀드들 먹잇감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이제 그룹 기업들 뭐 대부분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오너가 없는 기업들로 다 바뀌겠죠. 이제 사모펀드들 투자 금융이 뭐 많이 있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기업들 보면 분명히 CEO는 있고 뭐 오너라고 하는데 오너 지분 거의 없고 다 펀드 회사들 지분이 뭐 30-40%가 되고 그 결국은 주주들이 가장 주가를 잘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전문 CEO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는 이런 구조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미국 주식은 피크아웃하고 경기 침체 이후에 그때 좀 사는 게 좋다고 얘기하셨는데 한국 주식은 그러면 지금인 거예요? 나중에 좀 더 떨어지는 타이밍이 또 있는 건가요? 한국 주식은 아까 말한 사실 대로 더 떨어질 때도 없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미국이 쓰지 않은 카드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아까 네. 주주가치 환원이라는 이런 정책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등장하게 되면은 이런 관련된 주식부터 이제 올라가면서 결국은 침체됐을 땐 축구에서도 보면 그렇거든요. 미친 선수가 하나씩 나와요. 그 흐름을 바꿔주는 선수. 스타가 등장하죠. 예. 지금 한국 주식은 뭐 경기로 보거나 중국 경기, 뭐 미국 경기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인 것들이 없어요. 절망감이 가득한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더 악재가 나와도 별로 떨어질 것도 없지 않나. 뭐 한 더 많이 떨어져봤자 10% 정도? 예, 그 정도 보고 있는데 그럼 그 상태에서 아까 뭐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던가 아니면 뭐 갑자기 대기업들이 뭔가 이제 갑자기 으쌰으쌰 하면서 뭐 좀 자사주 전략을 좀 바꾼다던가 뭐 이렇게 기업이 먼저 자발적으로 나간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오히려 오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이제 26년부터는 뭐 트럼프로 인한 리스크가 좀 많이 해제가 되고 이제 좀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2027년, 28년을 대한민국 증시 피크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재벌그룹 얘기하셔서 한국에서 재벌하면 삼성을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하향 잇따르고 있는데 그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진짜 지금은 위기다. 이제 SK하이닉스한테 시총도 추월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삼성전자 지금 진짜 위기인가요? 아니면 이제 뭐 주식 사야 될 타이밍인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도 될 타이밍이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보는 신호가 하나 있는데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1년 내리 내려요. 그러다 보면은 악재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계속 내리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L자 형태를 띄어요. 악재가 나오는데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거야. 이게 뭐냐면 기절한 상태인 거예요. 기절 안에 때려봤자 소용없거든요. 미동도 없어. 근데 이 현상이 최근에 나왔어요. 며칠 전에, 저번 주에. 무슨 저번 주 뭐? 저번 주에 무슨 악재였더라? HBM을 뭐 엔비디아에 납품하기로 했다. 근데 알고 이거 뻥이야? 이런 뉴스가 했었거든요. 기사 떴었죠. 근데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정도면은 사람들이 크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때가 또 실적 발표 날이라 연결돼 있었긴 했었지만 그때 주가가 안 떨어지고 버티더라고요. 엔비디아 공급 소식이 뜨고 왔는데 오르지도 않지 않았나요? 믿지도 않고. 이제 사람들이 제 생각 뭐냐면 팔 사람은 다 팔았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때가 보통은 기술적으로는 바닥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호재가 하나씩만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삼성전자를 팔 사람은 다 팔았고 살 사람밖에 없으니까 매도세보다 매수세만 나오겠죠. 이런 게 있지 않나가 이제 보는 기술적인. 근데 왜 단기적인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사업,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창신 메모리라고 중국의 메모리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D램 점유율이 조만간 10%까지 올라올 겁니다. DDR4까지 내려왔는데 DDR5 램까지 이제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중심축은 화웨이가 있어요. 화웨이가 계속 이제 여러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랑 혼자서 안 하고 약간 결합 형태로 같이 조인트 형태로 계속 뭔가 사업을 하면서 너는 HBM 만들어, 너는 이제 그래픽카드 GPU 만들어, 너는 뭐 해,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뭔가 기술 공급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화웨이 위에는 누가 있느냐? 보통 이제 화웨이는 국영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뭔가 약간 탈취한 기술들 또는 뭐 어떤 것들, 인재들을 가지고 갈아 넣어서 연구 개발을 대행을 해주고 그 준 소스들을 가지고 이 기업들이 대신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동안은 D램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만 가지고 있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신 메모리가 들어와서 빅4로 바뀔 거예요. 빅4가 들어오면 중국이 하던 그 사업 그대로 하겠죠. 가격 후려치기. 굉장한 가격으로 후려쳐서 들어가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중국 거 사는 게 낫지. 뭐하러 뭐 한국산, 미국산을 사야 돼.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가격 경쟁에서 힘을 밀리는 거죠. D램 사업이라는 게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몇 년 뒤에
이제 비싼 고성능 메모리를 비싸게 팔아먹어서 거기서 번 돈으로 또 다음 투자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흐름이 끊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금이 없다 이제. 이제 그럼 투자하는 규모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럼 투자 속도가 안 나오겠죠. 지금은 우리가 HBM에 열광하고 있지만 HBM 빼고 나머지는 지금 먹혀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랬던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LED 산업들, 디스플레이 산업들이 뭐 중국이 LED까지 들어와도 괜찮아, 우리는 OLED가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디스플레이 산업들이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 거의 다 뺏겼잖아요, 시장. 그리고 디스플레이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연 단위로 4조 5조씩 투자해야 되는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 지금 다 투자금은 투자대로 들어가고 이익은 안 나고 적자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하느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쨌든 여전히 AI 뭐 빅테크 시대잖아요. 지금 빅테크 주식 투자는 아마 권유 안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크아웃 하고 난 다음에 사모아야 될 빅테크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 아까 뭐 테슬라는 좋다는 표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뭐 에어비앤비는 뭐 빅테크 쪽은 아니니까. 빅테크들은 좀 주가가 저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렴하면 다 사고 싶죠. 다 괜찮죠. 다 독점이니까. 그나마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애플이긴 해요. 지금 뭐 애플이 AI 투자를 제일 조금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모두가 과열된 투자를 할 때 혼자 안 했기 때문에 고고하게 갈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저는 그래도 클라우드 쪽으로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래도 MS가 제일 낫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비싸긴 비싼데. 만약에 그 피크아웃 치고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사모을 때도 그럼 똑같은 건가요? 예, 그 아마존보다는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둘 중에 좀 고민했었는데 AI를 가지고 돈 벌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넷플릭스를 좋아했던 거는 AI 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바로 매출 증대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 구조라서 좋아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이제 구글은 앞으로 시대가 AI 시대로 가긴 갈 거거든요. 거기서 결국은 자기들 플랫폼 안으로 사람을 가둬버릴 거예요. 구글을 떠나서는 AI 서비스를 못 쓰도록,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서는 못 쓰도록, 그때쯤 되면 이 회사들이 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요즘 광고 잘 돌려서 돈 잘 버는 기업은 메타가 그렇게 돈 잘 벌고 있다고. 그 경기 침체의 쥐약이에요. 광고 단가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떨어진 다음에 사도 괜찮아요. 경기 침체 오면 저희 유튜브에 수익 받는 그 CPM이라고 하는 광고 단가인데 그것도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을 고민했던 거예요. 너무 그 광고 수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올해 예금, 채권, 주식금, 달러, 비트코인 되게 다양한 자산이 있죠. 좀 어떤 자산을 좀 늘려야 하는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주식이랑 채권이 좀 다른데요. 저는 채권을 올해 좀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종목을 잘 고르지 않으면은 약간 유동성의 어떤 그 어시스트를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채권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게 쉽진 않아요. 뭐 단기적으로 인플레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뛸 수는 있어도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뛰어봤자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1년, 2년 뒤로 봤을 때는 향후에 금리가 미국 금리가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채 투자가 제일 좀 안전하지 않을까? 미국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출간하신 더 강한 트럼프가 온다 또 책도 보신다면 지금 이제 트럼프 임기가 몇 년 남았죠? 4년 남았습니다. 4년 남았습니다. 4년 동안 투자 기회를 좀 더 찾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늘만의 손님은 전인구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